파트 3, 챕터 1, 고객의 개념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의미,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자, 고객이란 무엇인가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자 좀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죠.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직접적이기도 하면서도 좀 간접적이기도 해요. 고객을 흔히 손님이란 용어로 표현을 하고요. 고객들은 좀 다양한 니즈가 있어요. 누구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누구는 기능적인 것, 누구는 향후에 술이나 이런 게 편한 것, 이렇게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구매한 고객일수록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요구사항이 많죠. 자, 미래의 상품이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바로 고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꼭 물건을 구입한 사람만이 고객은 아닙니다. 잠재적인 고객도 고객이다라는 거예요. 고객은 구매하는 구매자, 사용하는 사용자, 구매를 결정하는 구매 결정자의 역할을 각각 다르게 혹은 동시에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고객은 좀 소비자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를 소비자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구매자, 사용자, 구매 결정자의 역할을 각각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1인 2역 또는 1인 3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이 곧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예요. 자, 고객의 기본 심리에 대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고객은 어떤 심리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환영을 기대합니다. 고객을 왕으로 대접해주기를 바라고요. 늘 친절하게 맞이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독점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좀 직원보다 우월하다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본위 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각자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항상 자기 위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려는 그런 자기 위주의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모방 심리가 있습니다. 고객은 좀 다른 고객을 닮고 싶은 심리를 갖고 있고요. 보상받고 싶어 해요.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존중을 기대하는 이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다음 고객의 니즈와 요구에 대해 볼게요. 자, 고객의 니즈, 잠재 니즈 있고요. 보유, 핵심, 현재 가치 니즈가 있습니다. 잠재는 인간적인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니즈로 무의식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니즈예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장애 요소로 욕구가 발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유 니즈는 잠재 니즈가 조금 구체화된 상태예요. 네. 구체적으로 니즈가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구매 의욕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핵심 니즈는요. 고객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특수한 니즈고 개별 고객의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연하고 다양합니다. 자, 현재 니즈는요. 니즈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는 니즈예요. 그리고 가치 니즈는요. 고객 만족이 극대화된 단계. 가장 이상적인 니즈는 바로 가치 니즈입니다. 네. 다음 고객 요구의 변화예요. 예. 우리 현대, 요즘을 생각하면 돼요. 요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객의 요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게요. 네, 고급화됐고요. 다양화됐고 복잡해졌어요. 존중화됐고 개인화됐고요. 그리고 고객 의식의 대등화가 됐습니다. 자, 과거에는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졌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그러다 보니 삶의 질 향상이 이제 풍요로워져서 고급화를 지향하게 됐습니다. 고급화. 소비자의 폭이 넓어졌어요. 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가치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하게 돼요.
이제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뭔가 가심비라는 단어도 나왔죠. 예. 가격 대비 이제 심리적인 그런 만족감을 말하기도 하죠. 고객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어요. 고객의 요구 또한 다양해졌죠. 고객의식의 존중화. 권리가 굉장히 증대되었거든요. 그리고 존중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서 나를 최고로 우대해주기를 바라죠. 예. 우리 한때 이제 뉴스에 나왔던 뭐 갑질 논란, 마치 고객이 갑인 양, 갑질 논란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고객의식의 개인화. 나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나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이렇게 대우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음 고객의식의 대등화인데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좀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고객의 의식이 좀 대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바뀌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는 계속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급자들은 고객의 기대를 파악을 하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 어려운 숙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바로 고객의 내적 요인, 고객의 외적 요인, 고객의 상황적 요인, 기업의 요인이 있어요. 자, 내적 요인부터 보면 고객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들로부터 기인하는 기대예요. 나는 최소한 이 제품을 사면 이 정도는 돼야 돼. 개인적인 욕구. 상품에 대한 뭔가 관여도. 과거의 서비스 경험. 관여도는 좀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외적인 요인. 뭔가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적인 게 아니라 뭐 경쟁적인 대안들. 저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아. 타인과의 상호관계로 인한 사회적인 상황. 주인은 이 제품을 더 추천하고 선호했어. 소개, 뭐 구전소통 등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의 상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난 굉장히 불안해. 이걸 빨리 사야 돼. 고객의 정서적인 상태. 나는 이걸 지금 미국에 다음 주에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 제품을 미리 준비를 해야 돼. 환경적인 조건. 뭔가 빨리 사야 돼. 시간적인 제약 등이 이제 고객의 상황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요인도 있는데요. 기업의 상황이나 산업 환경의 변화가 고객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뭐 가격, 매장 인테리어가 고급화를 지향을 한다라든지 직원들의 유니폼이 깨끗하다든지 뭐 촉진 전략, 기업의 로고 뭐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다음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영어로만 출제가 되기도 해요. AIDMA란 뭔가 그냥 쉽습니다. 여기 앞에 앞자를 딴 거예요. 바로 전통적인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AIDMA라고 해요. 보시면 주의, attention, 관심, 흥미, interest, 요구, desire, 기억, memory, 행동, action 이런 순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미국의 경제학자 롤랜드 홀이 발표를 했어요. 소비자 구매 행동 이론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와 광고를 접하고 난 뒤에 구입까지의 단계를 설명한 거예요. 영어라고 해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냥 구매 의사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 인지를 하잖아요. 서비스나 처음 인지를 합니다. 그 다음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지면서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 다음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 행동을 하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살지 말지 혹은 뭐 오프라인으로 살지 온라인으로 살지 바로 AIDMA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통적인 구매 의사 결정이 나왔으면 바로 인터넷 활성화로 진행한 요즘 의사결정 과정도 있겠죠? 예. 자,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똑같아요. 예. A, I, S, A, S 줄여서 이제 A, I, S, A, S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요즘은 어때요? 네, 요즘 인터넷 활성화로 단 요즘인데 일단 고객이 이렇게 처음 인지를 해요. 관심. 그 다음에 정보를 탐색하죠. 앞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 뭐예요? 서치를 합니다. 서치.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비교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행동을 하고요. 예, 앞이랑 같아요. 최종 결정을 하고 나서 어때요?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공유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의 그런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AIDMA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AISAS라고도 해요. 꼭 구분을 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파트 3, 챕터 2, 고객의 범주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객에 대한 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예, 고객의 범주,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온다는 내용들이고요. 그 관점에 따른 이제 고객 분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거든요. 일단 현대 마케팅적 관점에 따른 고객 분류 볼게요. 자, 고객은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뭐라 그랬죠? 예, 소비자뿐만 아니라 구매를 하기도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구매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예,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 네, 구매자,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를 해서 아이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구매자는 바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자, 구매를 승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닌데 승인하는 사람. 네, 여기 스마트폰 그 모델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부모가 되겠죠. 자, 구매 역량자.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살 때, 내 친구 이거 좋대. 뭐 인플루언서가 이거 쓴대. 영향을 끼치는 게 있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자, 프로세스적 관점에 따른 고객 분류 볼게요. 프로세스. 어떠한 절차 과정인데 기업은 이제 외부 고객, 중간 고객, 내부 고객을 모두 고려를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돼요. 자, 내부 고객과 이제 중간 고객이 만족을 해야 최종적으로 외부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죠. 네. 자, 내부 고객부터 볼게요. 내부 고객. 서비스를 제공받는 직원이죠. 또는 부서 또는 협력자. 네. 그리고 중간 고객. 도매상이나 중개인이 중간 고객이 됩니다. 외부 고객은 기업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고객으로 최종 사용자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참여 관점에 따른 고객 분류인데요. 참여 관점. 참여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고객들이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브랜드 형성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의사결정 고객 볼까요? 의사결정. 결정만 하는 거죠. 구매하거나 사용하진 않지만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고객입니다. 자, 의견을 선도해요. 뭔가 평판, 심사, 모니터링 등의 영향을 미치는 집단. 여기 소비자 보호 단체라든지 기자, 평론가, 전문가가 해당이 되고요. 직접 고객이 있어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사람이고요. 1차 고객이라고도 합니다. 간접 고객, 2차 고객이라고도 하고 최종 소비자 또는 2차 소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객은요. 기업 내부의 직원, 주주,
가족 고객을 말합니다. 자, 이제 단골 고객. 자, 단골 고객.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단골. 자,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이지만 타인에게 추천할 정도의 충성도는 갖고 있지 않아요. 단골. 우리 단골 손님처럼 충성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추천할 정도의 충성도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 자, 옹호 고객. 단골 고객의 성향을 갖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냐, 추천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골 그리고 옹호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경쟁자, 전략, 고객 관리 등의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는 고객이고요. 한계 고객, 한계 고객도 좀 나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기업의 이익 실현에 방해가 되는 고객이고요. 좀 제외하거나 해약 유도를 통해서 가치를 중지시키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리피커 좀 자주 나옵니다. 체리피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신포도 대신에 체리만 골라 먹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거예요. 뭔가 달콤하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만 챙기려는 이런 고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딱 그 혜택만을 누리고 빠진다라든지 장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고객. 기업의 그런 약점을 이용을 해서 잠시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뒤 반품을 한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고객이 바로 체리피커입니다. 시험에는 이 다양한 보기들이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니까 전체를 꼭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관계진화적 관점에 따른 고객 분류예요. 관계진화. 자, 여기 표에 보시면 잠재 고객에서부터 이제 충성 고객까지 이렇게 관계가 쭉 발전이 되는 거예요. 진화를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잠재 고객. 아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에요. 자, 가망 고객.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고요. 신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입니다. 자, 신규 고객 어때요? 처음, 우리 첫 신규라는 말 쓰잖아요.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 자, 기존 고객,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구매한 고객이죠. 자, 충성 고객. 충성도를 이제 로열티라고 합니다. 충성도를 로열티라고 하죠. 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고요. 구전 활동까지 합니다. 기업에 관대해요. 난 여기 회사 브랜드는 무조건 살 거야. 어떤 더 타 경쟁사가 제품을 잘 만들어도 난 여기가 좋아. 그래서 기존에 구매하던 제품보다 더 가격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상승 구매와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반복 구매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교차 구매를 하죠. 교차 구매도 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교차 구매는 이제 뒷부분에 좀 나오긴 하는데 영어로 크로스 셀링이라고 해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레고리 스톤은 소비자의 쇼핑 스타일과 행동 패턴을 기준으로 고객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이론은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태도와 동기를 가지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크게 볼까요? 경제적 고객, 편의적 고객, 개인적 고객, 윤리적 고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적, 좀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합니다. 절약형인데 고객 가치를 극대화해요.
좀 철저하게 비교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신발을 신어본 후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죠. 다음 편의적 고객인데요. 좀 편리성을 추구를 해요.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나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추가 비용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고객이에요. 다음 개인적 고객입니다. 정형화된 보편적인 서비스보다 나만을 위한 서비스 받는 것을 선호해요. 이들을 위해서는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한 고객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이 필요하죠. 다음 윤리적 고객입니다.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에 가장 큰 비중을 두다 보니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에서의 공정무역 등을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해요. 그리고 기업에서 물건을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서 사회적 기부나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이미지를 좀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요. 이러한 마케팅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보기를 주고 이와 관련된 고객은 어떠한 고객입니까? 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윤리적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혹은 여기에 보시면 편의적 고객을 위해서 기업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내기도 하죠. 다음 제품과 상표, 브랜드라고도 하거든요. 이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유형을 볼게요. 자, 관여도. 우리 평소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야, 너 왜 이렇게 관여해? 야, 관여하지 마. 이런 말을 하죠. 자, 관여도는 뭐죠? 특정 제품, 서비스, 브랜드 이런 결정 과정에 대해 느끼는 관심과 중요도의 정도를 바로 관여도라고 해요. 네. 자, 관여도가 높은 건 뭐죠? 관여도가 높은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더 투자를 해요.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관여와 저관여가 이제 보기나 문제에서 등장하곤 하는데, 고관여란 무엇인가? 네.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좀 신중하고 많은 시간과 정보를 고려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인지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이 나타나요. 인지 부조화. 자, 인지 부조화란 뭐냐? 즉, 소비자가 고관여 제품을 구매한 후에 심리적으로 불편해지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예요. 이걸 줄이려는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고가의 자동차. 저희 자동차 살 때 엄청 고민하잖아요. 고관여 제품이거든요. 구입을 한 다음에 내 선택이 맞을까? AS는 잘 될까? 이런 불안이나 후회를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 바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확신하고자 하는 게 바로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이해를 하고 외워두셔야 시험 문제를 좀 원활하게 활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 자, 그렇다면 저관여, 반대겠죠? 소비자가 별다른 고민 없이 빠르게 구매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구매하는 거고요. 수동적으로 획득한 지식으로 형성된 상표 신념에 따라 구매를 합니다. 이러한 특징 한번 볼게요. 다음 제품과 상표 관여도의 개념입니다. 제품은 상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상표는 브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소비자는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각각의 제품이나 이런 브랜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관여도와 브랜드 간의 차이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소비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분류, 크게 상표 충성자, 일상적인 상표 구매자, 정보 탐색자,
상표 전환자가 있어요. 자, 상표 충성자는요, 특정 브랜드의 높은 애착과 충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구매하는 소비자고요. 브랜드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도가 높죠. 가격이 오르거나 경쟁 브랜드가 등장해도 쉽게 브랜드를 바꾸지 않아요. 상표에 충성한 그런 분들이죠. 다음 일상적인 상표 구매자입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관여도는 낮은데요. 상표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 소비자죠. 뭔가 신뢰성이나 친숙함 때문에 구매 결정을 반복하는 경우예요. 다음 정보 탐색자입니다. 관여도가 높긴 하지만 특정 상표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요. 그래서 구매 전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브랜드보다는 성능, 품질과 같은 제품 속성에 집중하는 소비자예요. 다음 상표 전환자인데요. 상표를 쉽게 전환을 한다라는 건 브랜드 충성도가 낮다라는 거죠. 여기가 더 싸다. 그럼 그 제품으로 갈아타요. 그 상품의 브랜드로 갈아타죠. 프로모션을 해요. 그럼 뭐 아우디에서 BMW로 간다라든지 더 프로모션이 좋은 차로 갈아타는 거죠. 자주 상표를 바꿉니다. 할인 행사, 쿠폰 제공 등 즉각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제품에 대한 관여도와 상표,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에 따라서 고관여, 저관여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표 충성자, 정보 탐색자, 상표 전환자, 일상적인 상표 구매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더 표로 외워두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 사회 계층에 따른 고객 분류입니다. 이동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개방형 계층과 폐쇄형 계층이 있어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경제적 성취에 따라서 사회적 이동이 가능한 계층을 말해요. 근대 이후의 대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폐쇄형 계층 어때요? 요즘 이런 게 있나요? 거의 없을 수가 있는데 사회적 이동이 어렵고 좀 계층이 고정된 사회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든지 노예 제도, 신분 제도가 해당이 되죠.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분류는요, 인구의 비율과 분포 형태에 따라서 계층 구조를 분류를 합니다. 이는 어떤 계층이 가장 많고 비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인데 쭉 보시면 피라미드형이 있고요, 다이아몬드형이 있고 타원형이 있고요, 모래시계형이 있어요. 자, 피라미드형은 상층의 비율보다 하층의 비율이 훨씬 높죠. 전통사회 혹은 후진국형 계층 구조로 전근대적 봉건 사회입니다. 다이아몬드형은 중간층의 비율이 높아요. 전문직, 사무직, 관료 등과 같은 직종이 늘어나면서 중간 계층의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대 복지국가가 해당이 됩니다. 타원형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요. 가장 안정적인 계층 구조입니다. 자, 모래시계형은요. 20%의 부유층과 80%의 빈곤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는 구조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3, 챕터 3,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챕터는요, 고객이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의 심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고객은요, 특정한 동기 없이 구매하지 않아요. 즉, 동기가 있다는 거죠. 고객의 심리적 욕구가 반드시 이성적이거나 꼭 논리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감성과 비논리적 접근으로도 발생을 하고요. 이러한 소비 욕구는 나이라든지 성별, 개성, 소득 수준, 직업, 가치관 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죠.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자, 매슬로우는 미국의 심리학자예요. 욕구 5단계가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했고, 낮은 단계의 욕구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본 것이 핵심입니다. 자, 낮은 단계가 1단계예요. 1단계. 높은 게 5단계예요. 이렇게 낮은 단계가 충족이 되어야 높은 단계가 충족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자, 1단계 생리적 욕구고요. 양적으로 충분한가, 가격이 적당한가, 좀 본능에 충실한 걸 할 수 있죠. 안전 욕구가 2단계인데요. 안전한 식자재인가, 주차장 편리한가, 좀 안전에 관한 거죠. 3단계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나에게 친절한가, 나의 요구에 반응을 하는가 이고요. 4단계는 이제 존경의 욕구예요. 종업원은 나를 존중했는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응대했는가? 자, 5단계 최고 높죠?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나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종업원이 나를 알아봐 주는가? 라는 이러한 서비스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러한 서비스 욕구를 보고 어느 단계의 욕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내용도 아셔야 되고, 이게 바로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는지 이렇게 두루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인데요.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에는 서로 다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다라고 본 학자입니다. 자, 동기 요인 볼까요? 만족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개인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성취, 인정, 책임, 승진, 성장 가능성 등이 있죠. 다음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라고 합니다. 부족할 경우에 불만족이 심화되는 거예요. 감독, 임금, 대인관계, 작업 조건, 안전 등이 해당이 되죠. 다음 알더퍼라는 학자가 ERG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요. ERG 이론은 여기 보이시는 생존, existence need, 이 앞자를 딴 거예요. ERG. 네. ERG. 매슬로우와 허츠버그의 이론을 확장한 개념이고요. 알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직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좀 실증적인 연구에 기반을 했다라는 거죠. 즉, 매슬로우 욕구 체계론에 대한 설명력과 경험적 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알더퍼라는 사람은요, 낮은 수준의 욕구와 높은 수준의 욕구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았고, 욕구가 조직에서 피고용자의 동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더퍼 이론과 여기 보이시는 매슬로우 욕구 5단계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자, 알더퍼의 ERG 이론은 이러한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조금 간소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확장이라고 했는데 조금 간소화시킨, 이렇게 확장해서 뭉쳐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나왔어요. 이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자, 우리 구매 의사 결정할 때 이러한 단계를 거친대요. 일단 문제를 인식해요. 욕구가 생기고요. 정보를 탐색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제품이 좋을까, 저 제품이 좋을까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평가를 하죠.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건 좀 너무 비싸. 이건 너무 배송식 기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서 구매를 결정을 하고요. 구매 후 행동. 이제 고객이 지각하는 관심도, 관여도라고 했잖아요. 기대치에 따라서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이러한 구매의 행동, 이렇게 5단계를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하단은 이러한 단계에 대해 좀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네, 문제인식. 고객의 요구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다음, 문제인식에 투입되는 변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낄 때 이러한 변수들이 있거든요. 일단 내부 요인, 내부적인 그런 동기라든지 뭐 고객의 특성, 고객의 과거 경험 같은 게 해당이 돼요. 다음 외부 요인은요. 환경적인 역량, 뭐 판매사원, 판매 직원분들의 그런 상담 내용, 제품 설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고객 심리 세트, 제품의 물리적인 혜택 속성과 상표에 대한 신념, 뭐 평가, 행동 경향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극에 노출되죠. 광고를 본다라든지, 혹은 뭐 요즘 브랜드가 굉장히 뜨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변수로 작용을 하고요. 문제인식은 환경 여건이 변한 경우에 뭔가 재정적인 여건이 변한 경우, 뭐 기업이 마케팅을 갑자기 엄청 빈번하게 한다라든지 굉장한 뭐 밸류가 있는 연예인을 광고로 내세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해당이 되죠. 다음 지각의 특징입니다. 지각의 특징은 소비자 개인의 욕구나 가치, 경험, 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을 해석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보이시는 선택성, 주관성, 일시성, 총합성이 있어요. 선택성은 모든 자극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자극만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성은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교 체계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다르게 느껴요. 일시성은 이러한 자극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고 좀 일시적이죠. 그리고 총합성은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총합해서 지각을 합니다. 네. 다음 정보 탐색이 있고 정보의 원천 볼게요. 고객은 어때요? 자신이 경험한 정보를 가장 신뢰해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오히려 좀 과장됐을 수도 있고 마케팅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정보를 가장 신뢰를 합니다. 네. 정보의 원천에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얻은 원천, 개인적으로 얻은 원천, 기업으로부터 얻은 원천, 중립적인 원천이 있습니다. 다음 대안의 평가인데요. 대안의 평가는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대안 평가에는 좀 보완적 평가와 비보완적 평가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대안 평가 및 상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효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유사성 효과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나 제품, 브랜드, 서비스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을 바로 유사성 효과라고 합니다. 자, 후광 효과. 어떤 대상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특징이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유인 효과. 기존 대안보다 열등한 대안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기존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바로 유인 효과예요. 예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프레이밍 효과. 동일한 상품이라도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이거든요.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병원에서 환자 수술 생존율이 70%인 경우와 사망률이 30%인 경우, 좀 같은 의미인데 질문이나 어떻게 문제를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죠. 다음 손실회피입니다.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고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심리적 성향을 말해요. 다음 대비효과입니다. 어떤 제품을 먼저 보여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요. 대비돼요. 자, 고가의 상품을 먼저 보여주고 저렴한 상품을 권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다음 4단계 구매 의사 결정인데,
평가된 상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의도가 형성된 후에 구매까지 이어집니다. 자, 구매 행동 유형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구매 행동 유형 간단히 볼까요? 복합 구매 행동. 관여도가 높고 사전 구매 경험 없이 최초로 구매하는 행동을 복합 구매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충성 구매. 고관여 상품을 구매를 하고 만족을 하면 그 상표에 대한 충성도가 생겨서 반복적으로 그 상품, 그 브랜드 걸 구매를 하는 거죠. 다양한 추구 행동. 저관여 제품을 여러 가지 브랜드로 구매하려는 행동을 말하고요. 관성적 구매 행동. 저관여 제품 중 동일 제품을 습관적으로 반복 구매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구매 행동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인 거, 물리적인 거, 소비, 혹은 구매 상황,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주죠. 자, 지각적 위험에 의한 영향 요인인데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릴 때 느끼는 불확실성이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요. 자, 재정적인 위험이 있고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시간적, 기능적인 거 있어요. 재정적 위험은 내가 지불한 가격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신체적인 거. 제품이 너무 안전성이 떨어진다라든지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위험이고요. 사회적인 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다고 느낄 때. 심리적인 것은 구매한 상품이 나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위험. 시간적인 것. 내가 어디 빨리 일을 처리하고 해외를 간다라든지 여행을 가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이나 노력이 더 든다라든지. 기능적인 것. 제품이 소비자가 기대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지각적 위험에 의한 영향이 발생이 되죠. 네, 다음 5단계 구매 후 행동인데요. 구매 후 발생하는 행동은 심플하죠. 만족했냐? 불만족했냐? 자, 만족했으면 재구매나 긍정적 구전으로 나타나고요. 불만족했다라면 아예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혹은 부정적 구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원 고발, 법적 조치 등 환불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구매 후 인지 부조화 발생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상황일까요?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에 드는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관여도가 높을 때. 자, 우리 고관여 제품 뭐가 있었죠?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노력이 많이 드는 거죠.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 했을 때. 네. 그리고 선택한 제품에 없는 장점이 다른 제품에 있을 때 우리는 구매 후에 이거 잘 산 거 맞나?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지부조화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지부조화 감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고객 측면이 있고요. 기업 측면이 있어요. 고객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는 정보를 더 탐색해 보는 거죠. 좋은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대안의 장점을 의식적으로 더 강화를 합니다. 그래야지 나 잘 샀어 라는 마음이 더욱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 자체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장점을 의식적으로 약화시킨다라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업 측면 볼까요? 판매 이후에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하거나 관계를 강화하는 광고를 진행을 합니다. 판매하는 제품과 제품 보증에 대한 편지를 전달하거나 뭔가 이런 안내책자 전화 등으로 잘 사셨어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재확신시켜줍니다. 수리나 보수, 반품 등의 요구가 없을 정도로 품질을 향상시키고요. 네, 구매 후 친절한 AS를 통해서 불만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대 불일치 이론은 어떤 거냐면 고객이 기대 수준과 실제 성과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난 거예요. 고객의 기대 수준과 실제 성과 사이의 불일치인데 어떠한 불일치냐? 좀 긍정적인 불일치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더 좋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 불일치가 발생을 해요.
근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성과가 낮아. 부정적 불일치예요. 단순 일치는 어느 정도 같을 경우에를 말을 합니다. 파트 3, 챕터 4, 성격 유형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 잘 아시죠? 예, 성격 유형, 바로 MBTI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스위스 정신분석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입니다. 성격 유형 모두 몇 개죠? 16가지이고요. 4가지 선호 경향으로 구성이 돼요. 선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선천적인 심리 경향이라는 거죠. 개인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한쪽 성향을 띠고요. 선호 경향은 주로 장점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자, 뭐라고 했어요? 장점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모두 16가지이고 4가지 선호 경향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MBTI의 목적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타인의 성향을 이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해서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거고요. 고객의 선호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성격을 미리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타인의 성격을 얘는 이래, 쟤는 저래 단정짓기보다 고유의 특성을 이해한다.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 4가지 선호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4가지 선호 경향 뭐죠?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인식 방향에 따라서, 판단 경향에 따라서 외향형과 내향형,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생활 양식에 따라서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는 이러한 보기들을 내고 과연 어떠한 선호 경향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감정형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다음 4가지 선호 지표 볼게요. 네, 4가지 선호 지표. 외향형은 좀 자신의 외부 세계에 집중을 합니다. 네, 정열적이고 활동적이죠. 말로 표현한다라는 것. 경험한 후에 이해를 합니다. 자, 내향형 어때요? 자신의 내부 세계에 집중을 하고요. 글로 표현해요. 조용하고 신중하고 이해한 후에 경험을 합니다. 자,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도 이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대충 사고형이구나, 감정형이구나, 판단형이구나를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교류 분석입니다. 교류 분석은 이제 약어로 TA라고 하죠. TA라고 하는데, 자, 교류 분석이란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행동하는지를 분석하는 심리학 이론을 말하고,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닌 바로 뭐예요? 긍정심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이 창안을 했고요. 대화 방식과 인간관계를 분석을 해서 긍정적인 소통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집단 치료에 사용이 됐다가 점차 개인, 상담,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교류 분석의 기본적인 사상 뭐예요? 기본적인 사상은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왓슨의 행동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점. 자, 교류 분석의 구조는 3가지 욕구 이론이거든요. 네, 스트로크, 시간의 구조화, 대인관계와 그 4가지 분석 이론인 구조 분석, 교류 대화 분석, 개인 분석, 각본 분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교류 분석에는 인간의 마음이 서로 다른 성질의 3가지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것을 바로 자아 상태라고 합니다. 예. 자, 3가지 자아 상태 볼까요? 여기 부모, 성인, 그리고 뒤에 어린이의 자아 상태에 나와 있는데, 3가지 자아 상태는 바로 부모, 성인,
어린이의 자아 상태를 말합니다. 자, 교류 분석이 좀 추상적이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분석을 하면 이 교류 분석은 인간의 자아 상태와 대화 패턴을 분석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심리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류 분석의 기본 인간관 혹은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이다. 인간은 스스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 합리적인 존재다. 인간은 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 존재고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다. 과거나 미래에 집중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자, 교류 분석의 3가지 자아 상태 볼게요. 자, 부모, P죠. 성인, 어덜트의 A. 자, 부모는 좀 비판적인 나와 양육적인 나가 있어요. 자, 성인의 자아는 우리 좀 이성적으로 성인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어린이의 자아, 순응하는 나와 좀 자유로운 나, 이러한 자아 상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교류 분석의 3가지 욕구 이론, 바로 스트로크, 시간의 구조와 대인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스트로크란 교류 분석의 최소 분석 단위로 타인에게 받는 관심, 인정, 칭찬, 애정 표현 등 심리적인 자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긍정적인 스트로크, 부정적 스트로크, 무조건적, 조건적 스트로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보고 이건 긍정적인 스트로크구나. 부정적인 건 넌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넌 항상 늦어? 라는 예시. 무조건적, 너는 소중해. 네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러한 예시를 보고 어떠한 스트로크인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분석의 4가지 분석 이론이 있어요.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개인 분석, 각본 분석이 있습니다. 네, 구조 분석은 개인이 사용하는 이러한 자아 상태를 분석을 해서 행동, 감정,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거고요. 교류 분석, 대화 분석인데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교류 방식을 분석하는 겁니다. 다음 게임 분석은 일단 게임이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게임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남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게임 분석을 통해서 원인이나 결과 속성을 이해를 합니다. 다음 각본 분석은요. 개인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해온 인생 각본, 삶의 패턴이라든지 무의식적인 신념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교류 분석을 왜 할까요? 목적. 자신에 대해 인지를 하고 좀 지각함으로써 자기이해와 감정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교류 분석의 최종 목적은 자기 이해를 통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자, 교류 분석의 기본적 인생 태도가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I'm okay, you are okay. 자기 긍정, 타인 부정,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이런 식으로 이 영어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를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자, 영어만 보더라도 대충 알 수 있겠죠. 자신이나 타인 모두에게 만족하는 거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집니다. 자, 나는 긍정하는데 타인은 부정해요. 다른 사람을 부족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죠. 자기 부정, 타인 긍정. 나는 무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좌절감을 경험을 하죠. 나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합니다. 네, 체념적이고 좀 반항적인 태도를 갖는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스크 행동 유형입니다. 디스크는 몇 가지로 분류를 했냐? 바로 4가지예요. 네. 자, 어떤 거냐?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그리고 신중형이에요. 자, 행동 유형별 특징을 보면 주도형은 좀 빠르게 행동하고 도전적이고 지도력, 행동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경험에 근거한 기술을 이용을 하고요. 결정에 대해 먼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사교형, 우리 인플루언스, 우리 인별의 인플루언서라고도 하는데 좀 호의적이에요. 인기가 많아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요. 외향적입니다. 우선순위와 마감일을 명확히 하고 D형이나 S형이 중간선 아래에 위치한다면 시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형, 타인 배려하고 협력하고요. 인내심이 있어요.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행동 전략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지각해야 되고 창의적인 면을 장려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변화를 고려해야 돼요. 워낙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신과 유사한 능력과 성실함을 갖춘 사람과 협업을 한다라고 해요. 자, 신중형. 굉장히 신중하죠? 예. 세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세밀하고 치밀하고요. 이를 정확히 처리를 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선호를 하고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파악해요. 행동 전략으로는 갈등 상황에 인내심을 키워야 되고요. 주의 깊은 계획이 필요한 업무를 맡고 업적 성취만큼이나 타인의 개인적 가치를 존중을 해야 된대요. 직무 기술과 수행 목표가 명확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